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리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가 부동산 펀드 투자 쪽이 제일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도 많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내용이 많은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투자 쪽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리 잘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 좀 풀어보시면은 뭐 충분하게 다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전통적인 금융 투자 상품의 투자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전통적인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 채권 등 투자하는 걸 얘기해요. 그거랑 이제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투자 그러면은 주식, 채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뭐 주식하고 채권에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는 게 위험인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가격은 안 떨어질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위험들을 우리는 시장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가격 변동과 관련된 위험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신용위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용위험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은 파산될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위험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영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들 아무리 시장에서 뭐 주식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한다고 해도 그 자체적인, 그쵸? 그 기업체의 자체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운영과 관련된 위험, 내부의 시스템, 내부 절차들, 이런 것들도 우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도, 주식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상황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뭔가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냐, 뭐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장 위험과, 그리고 우리가 신용위험, 운영위험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적인 투자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투자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체 투자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 투자에 이제 대응되는 말로 대체 투자.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 대안 투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대안이 된다. 투자의 대안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안 투자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역사가 전통보다는 짧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가 길다 그러면 틀려요. 짧다.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주식, 채권, 예금 뭐 이런 게 보편적인 포트폴리오였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니까 이상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봤을 때는 좀 부동산이라는 게 좀 생소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유동성이 부동산은 낮고요. 장기 환매 불가 기간이 설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높죠, 여러분들. 거래 비용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기관 투자 수단으로 많이들 활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부동산의 일반적인 특징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A라는 주식이 뭐 상승한다. 그랬을 때 B라는 대상 자산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똑같이 움직이느냐, 반대로 움직이냐, 이게 바로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100%, 1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요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투자 대상하고 B라는 투자 대상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볼게요.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플러스 100 나면은 뭐 얘도 플러스 100 난다는 얘기예요. 얘 마이너스 100 나면은 얘도 마이너스 100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50%, 여기에 50% 이렇게 반반 5천만 원씩 투자했어요. 의미 있나요? 의미가 없죠.
A에 100% 투자하나 B에 100% 투자하나 반반 나눠 투자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위험관리가 안 돼요. 어디에 투자하든지 간에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몰빵 투자랑 똑같은데 한 군데 투자한 거랑 매한 가지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왜 분산 투자해요? 우리 얘가 올랐을 때 얘가 떨어지면은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떨어졌을 때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상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게 바로 분산 투자의 목적이에요. 그럼 위험을 줄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분산 투자하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이면 안 돼요. 몰빵이니까. 플러스 1보다 낮아야지만이 분산 투자 효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다른 주식하고 채권하고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낮대요. 그 말은 뭐예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 위험관리가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위험관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낮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의 단어들,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8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대안투자 자산은 주식, 채권,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달리 투명한 공개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죠. 부동산은. 그렇죠? 다음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좀 협상에 의해서 거래들을 많이 하죠. 부동산의 특징들이에요. 자, 다음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성과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벤치마크가 없대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익률을 고려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A 주식에 투자했어요. A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5% 수익이 났어요.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A 주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A 펀드라고 해도 돼요. A 주식형 펀드. 자, 5%의 수익이 났어요. 돈 버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몰라요. 왜요? 자, 우리 전체 시장에 여러분들, 우리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자,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이 1년간 1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시장 전체는 10%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주식은 5%밖에 수익이 안 난 거예요. 내가 가입한 펀드는 5%밖에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 전체의 수익보다 저조했다는 얘기죠? 저조했다. 자,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돈 좀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벤치마크랑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주식 펀드에 가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전통적인 우리 투자 대상은 이렇게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평가. 자, 이거에 비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수가 있긴 해요. 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지역별, 개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지수를 가지고 판단은 못해요. 있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나는 부동산 투자합니다. 자, 내 목표는 1년에 10% 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를 잡아놔요. 그리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7% 났어요. 내가 목표에 미달됐구나. 수익이 12% 났어요. 초과 달성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수익률을 잡아놓고 고려해놓고 나는 비교한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 주식 채권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 지금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역사가 짧다. 두 번째, 다른 전통적인 투자 대상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다. 그리고 벤치마크를 활용하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고려한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단골 우리 말장난 지문들이에요. 자, 기억을 좀 해두시자고요. 자, 우리 전통적인 투자 대상 말고 부동산 투자했을 때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물론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시장 위험인 거죠.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위험도 있어요. 그죠? 관리라든지 시스템상의 이런 문제점들도 내포를 하고 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금융 위험이라는 게 또 있죠. 우리 부동산은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 우리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다.
자, 내가 1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내 수익률은 20%예요. 20%.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돈이 없어가지고 좀 줄인 거예요.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 그러면 얼마를? 5천만 원을 더 우리는 조달을 해야지만이 1억 원 투자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차입을,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예요? 내 거를 낮추고, 그쵸? 대출을 올리면은 대출이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가요. 자, 어쨌든 1억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 버는 거죠. 그죠? 근데 차입금과 관련된 부분에 이자 비용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내 돈 투자한 건 얼마예요? 5천이에요. 버는 건 얼마예요? 2천이에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40%죠? 40%. 자, 이처럼 여러분들 타인 자본이 지렛대가 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대출 이자율이 20%가 넘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에 임대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은 대출 원리금 상환하지 못할 위험들도 내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가 아니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 위험이죠. 지급불능 위험. 자, 다음 여러분들 법적 위험이라는 게 또 따릅니다. 부동산은 자, 권리관계. 부동산에는 각종 권리관계가 많죠, 여러분들. 그쵸? 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저당권도 잡혀 있고요. 그죠? 유치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권리가 많아요.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등기부를 띄워도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뭐 이런 것들. 법정 지상권. 우리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복잡해요. 그리고 공법상의 제한도 많아요. 왜? 공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 모든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는 거고. 자, 유동성 위험. 그죠? 우리 처분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부동산은. 이런 위험들이 이제 부동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봤네요. 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거죠. 일단 위험을 이제 식별을 해야 되겠죠. 눈으로 봐야 돼요. 위험이 있네라는 거죠. 그럼 위험 중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분류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위험, 상가 위험, 그쵸? 뭐 공장 위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보험과 관련돼서는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뭐 이런 것도 분류할 수 있는 거고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험을 큰 카테고리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했을 때 이 위험을 내가 떠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떠안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위험에 닥쳤을 때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못 떠안어. 근데 위험에 닥쳤을 때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떠안을 수 있어. 라는 분석이 필요한 거죠. 위험평가. 그죠? 위험평가.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나 이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회피해야 돼요. 너무 소소하다 위험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 보유하고 떠안고 가도 돼요. 그렇죠? 위험 보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위험은 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화재 위험 대비해서 스프링클러 달고 소화기 달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위험을 줄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위험을 감소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도 줄지 못해 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떠안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보험 가입하면 돼요. 그죠? 이런 식의 위험 대응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 순서예요. 위험 식별, 위험 분류, 위험 분석, 전략. 다음 전략의 종류. 그죠? 회피, 감소, 보유, 정각. 자, 이런 내용들, 내용 중심이 아니고요. 단어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셔요. 단어. 여기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순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분석이 먼저인지 분류가 먼저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위험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개념 우리 볼게요.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이론적인 개념. 자, 우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 가격 변동 위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면 될까요? 지금 주식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앞으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지금 1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미래 팔면 되잖아요. 미리. 선물 매도. 그죠?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를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풋옵션 매입. 이게 뭐냐면은 바로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을 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파생 상품.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죠. 뭐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이론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론.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은 대응 전략은 파생 상품을 활용한다. 다음 유동성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현금화하는 정도예요. 즉 팔리는 거죠. 잘 안 팔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펀드 만들어서 5년 동안 펀드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미리 살 때 5년 후에 팔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해 두면 되겠죠? 그럼 팔리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 사전에 미리 팔겠다라는 옵션 계약. 자, 팔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팔자 권리죠? 풋옵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풋백 옵션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관련된 위험 대응 전략. 이것도 지극히 뭐 이론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운영 관리 임대 위험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할 때 여러분들 어떤 위험이 있어요? 우리 임차인을 관리를 해야 되고, 임차인이 돈 안 내면 돈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건물을 또 유지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자, 이런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가 직접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전문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웃소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웃소싱. 그런데 이 아웃소싱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외부 전문 업체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권자지. 그래서 자기 것처럼 집주인처럼 그렇게 애착을 갖고 안 해줘요. 애착을 갖고. 그런데 내가 하자니 나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잘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아웃소싱의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엔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잘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일 모레 태풍이 닥친대요. 태풍. 엄청난, 그죠? 역대 최고의 태풍. 건물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건물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통제할 수가 없어요. 태풍을 막아요? 못 막아요. 자, 만약에 아웃소싱을 했으면 외주 업체들은 그러면 태풍 온다라는 소식 듣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거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간판이 날아갈 것처럼 보이니까 간판을 미리 내려놓고 이런 일 함부로 안 합니다. 왜? 애착이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럴 경우에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는 우리 둘이 협업해가지고 간판도 내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죠? 모든 것들을 해보자. 패키지로. 너랑 나랑 패키지로. 줄여보자. 리싱 패키지. 부동산 소유자와 관리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제 못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죠? 너무 어려워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태풍의 예를 들은 거예요. 태풍의 예를. 자,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빈칸으로 딱 네모나게 해서 나오면서 다음 설명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리싱 패키지. 요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 위주로만 좀 보시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와 관련된 위험 전략으로는 여러분들 아웃소싱 주든지 아니면은 함께 리싱 패키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 다음으로 보죠. 개발 위험. 개발 위험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려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은, 자, 너한테 1,000억이라는 돈을 줄 테니까, 자, 5년 내에 개발해라라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한 거예요. 근데 시공사는 여러분들 5년 내에 진짜 개발을 완료를 할까요? 참 미지수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억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1,000억이라고 했지만 조금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100억 더 필요합니다. 자꾸 얘기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턴키로. 일괄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책임은 너 이거 계약을 안 하면은 일괄 계약 했는데 네가 이행을 못 하면은 다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자,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턴키 계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리스크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봤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비체계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 위험을 보죠. 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이에요. 시스템적인 위험.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나만 경기가 좋게 내가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그렇죠? 코로나가 닥쳤어요. 나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자, 이런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 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자,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러면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뭔가에 내가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은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분산 투자. 자, 분산 투자, 여러 개 분산 투자하는 개수를 늘리면은 내가 한 군데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늘리면은 서로 상쇄가 돼요. 서로, 그쵸?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쇄 효과가 더 커요.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위험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아무리 투자 분산 개수가 늘어도 절대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해요. 이게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자,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우리 부동산의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 국내, 국외 이렇게 분산해도 되고요. 아파트, 상가 이렇게 유형별로 분산 투자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 아니면 펀드라든지 리츠를 통한 간접 투자, 이것도 다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의 우리가 부동산 펀드의, 그쵸? 우리, 위험 관리 대응을 이론적으로 지금 알아봤어요. 이론적으로.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의 유형별 부동산 펀드의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출형 부동산 펀드,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여기서 위험은 뭘까요? 자, 사업의 인허가, 그쵸? 부지를 확보했는지.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자,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이 부도날 건지, 그렇죠? 시공사가 분양을 제대로 할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원금 손실 위험 다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리스크 요인들이에요. 리스크 요인들. 자, 그리고 공모펀드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펀드랑 비교해 봤을 때 사모펀드 비교가 되겠죠? 사모펀드. 자, 공모펀드는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인 5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자금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뭐 총회라든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공모펀드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절차도 복잡하고, 그쵸? 외부로 알려야 될 공시 의무도 많고, 뭐 이런 장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펀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융통성. 자, 좀 전에 말했습니다. 대출형 펀드는 여러분들 개발 사업에 빌려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 개발 사업이 여러분들 뭐 10년 동안 걸린다. 근데 여기 PF에서 1,000억을 빌려줬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죠? 잘하면 좋았는데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생겨서 100억이 더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억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더 이상 진척을 못해. 그러면은 100억을 더 밀어줘야죠. 밀어줄 때 공모펀드라고 하면은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모펀드는요? 사모펀드는 몇 명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그죠?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돈 빌려주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융통성이 결여돼 있어요. 공모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융통성 결여 그리고 비용 구조가 높다라는 게 바로 공모펀드의 위험 요소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모펀드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리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매입 단계 취득하죠. 그 다음 뭐예요? 임대하죠. 그걸 운용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매각하죠. 그거를 청산 단계, 처분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하는 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매입 단계 이거 봤다면 다음은 뭘까요? 그죠? 이제 운용 단계일 거예요. 다음은 뭘까요? 이제 청산 단계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입 단계, 운용 단계, 청산 단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내고 싶으니까 구분한 거예요. 다음 중 매입 단계의 리스크가 아닌 것은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단계별로 좀 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매입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가격 싸게 사야 되겠죠? 자, 싸게 사야 되니까 매입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매입할 때 부동산은 권리관계, 법률상의 문제들이 많아요. 다 따져봐야 돼요. 자, 다음 물리적인 문제, 하자가 없는지. 이해하셨죠? 다 취득과 관련된 부분의 매입 단계에 우리가 점검사항들이에요.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적인 타당성까지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000억인데 부동산이 1,000억, 딱 1,000억인.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예요? 여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타당성까지 고려해서 매입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건설 중인 부동산의 매입의 위험도 있어요.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되겠지만은 자, 만약에 미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라라는 거예요. 개발 사업과 제대로 완료가 될지, 부동산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렇죠? 기타 공사 관련된 위험들,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체가 매입 단계의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타 관련된 부분들 하나만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A가 B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 A가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이 지금 현재 10% 준공 상태에 있는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지금 짓고 있냐면은 D라는 사람이 건설업체가 지금 짓고 있어요. D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 공사대금을. 자, 걸리는 시간은 한 1년 걸린대요. 공사 완공하는 데까지. 이런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공사대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자, 1억 원, 전체 1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억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이 D 입장에서 보면은 1억 원을 빨리 받고 싶겠죠? 빨리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줬어요. 그러면 이게 1년 지나면은 완공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D는 A랑 계약했지 B랑 계약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건설해요. 대충.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건설 중인 부동산의 매입의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수금으로 다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자, 처음 주고 중도금 주고 완공될 때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1억 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5천만 원 주고 중간에 3천만 원 주고 나중에 2천만 원 주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지금 시작할 때는 1,000만 원 주고 중간에 할 때는 여기 2천만 원 주죠. 3천만 원 주고 나중에 완공되면은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 입장, B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완공된 건물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그죠? 자꾸 늦게 줘야 돼요.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면서 자꾸 늦게 줘야 돼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자, 이렇게 뒤에 완공된 후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뒤로 미뤄라라는 거죠. 잔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이 높여야지만이 이 건설 중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완전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일정 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금 비율이 높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정규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매입 단계 봤고요. 다음 운용 단계, 운용하면 여러분들 임대하죠. 그래서 임차인 위험, 공실 위험, 관리비 위험, 그리고 타인 자본.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죠, 여러분들. 취득할 때 대출을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자 비용 지급해야 되는 그런 위험들도 있다. 물론 이런 재해라든지 제도 변화와 관련된 위험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매각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펀드를 이제 그만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업 펀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판매가 됐는지, 이런 위험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추가 비용 발생과 관련된 위험에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은 바로 펀드를 닫는 게 아니고, 3개월 정도는 펀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펀드를 여러분들 7월 1일 날 모든 것들을 다 매각했어요. 그러면 7월 1일 날 문 닫자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우리나라는 세법상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재산세. 예를 들어서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납부를 하는 거냐면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 납부해요. 물론 이제 건물분 재산세는 이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초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는데, 자, 이 재산세 펀드를 이때 문 닫아 버리면은 요때 가지고 있던 우리 펀드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펀드를 문 닫으면 이 재산세 누가 납부해요? 그죠? 이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을 펀드에서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문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인 거지 3개월보다 더 지나서 6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그 비용들을 고려해서 펀드의 청산을 시기를 좀 늦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비용 발생과 관련된 위험들을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그 단계별 리스크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 경공매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볼 거예요.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매입 단계. 일단 여러분들 경공매 자산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공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경매라든지 공매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법률 위험도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경매 물건이 나왔다. 왜 나왔을까요? 경매 물건이. 누군가가 안 갚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쵸? 받을 거 못 받으니까 그 부동산 빨리 처분해가지고 받으려고 법원에 경매 신청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욕심이 뭐예요? 건물 올리고 싶죠. 네, 빌딩. 빌딩 올려요. 그럼 빌딩 올리면 여러분들 5층짜리 빌딩을 올린다. 5층짜리 빌딩 올려요. 그러면 A가 짓나요? 아니죠. 건설업자한테 맡기죠. 그죠? 공사하시는 분한테. 자, 공사하시는 분한테 맡겨요. B가 공사해요. 공사. 물론 A가 대출, 토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대금을 일부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할 수가 많아요. 부족하는 경우. 뭐 1, 2층 짓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고층으로 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죠. 자,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B한테 공사대금을 안 준 거예요. 다 못 갚아요. 그럼 B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눌러 살면 되는 겁니다. B는 눌러 살면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안 나가면 돼요. 이거를 유치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거예요. 유치권. 이건 법률상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 유치권이에요. 받을 권리가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가라고 못합니다. 돈 줘야지만이 나가요. 계속 안 주니까 B는 뭐예요?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유치권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매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법률 위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리 펀드가 이거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B한테 가서 너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 펀드가 이거 샀으면, 경매로 취득했으면. 근데 B는 안 나가요. 돈 다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위험들을 다 면밀히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경매가 여러분들 싸게 산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관계, 법률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완벽한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인 거죠. 자, 그리고 자산평가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싸게 평가해서 내가 싸게 낙찰 받는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만약에 싸게 집어넣으면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7, 8%, 뭐 3% 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매입 단계 위험이고, 자, 싸게 샀으면은 이제 팔아야죠. 안 팔릴 위험도 존재하죠,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게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 위험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해외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의 리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펀드와 역외 펀드 이렇게 구분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 쪽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외 펀드라고 하는 것은 한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은 해외 투자 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펀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 이거를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역외 펀드, 해외 펀드 구분하는 그런 문제까지 아직까지는 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우리 해외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 특이한 리스크들. 외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뭐예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법률적인 위험.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지인 위험,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쪽의 커뮤니티 위험.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 그 인종차별 많이 하죠. 이런 위험들 상당히 존재하는 겁니다. 실사 비용 많이 들죠.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조세, 세금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좀 싸요. 재산세 뭐 이런 것들. 대신에 양도 팔으면은 양도소득세는 좀 비싸요. 근데 외국은요 보유 세금이 무지 비싸요. 팔을 때 세금은 좀 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이 별로 안 나가겠지라는 건 착각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위험 부담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매 유동성 위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죠? 부동산 거래는 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래도. 뭐 쉽지는 않지만은요. 그죠? 유동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래할 수 있어요. 외국은요. 거래할 수 있겠지만 늘 옆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외국 나가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환율 위험. 당연히 환율 위험 있죠. 그죠? 다음 펀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경색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락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위험들이 바로 해외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유형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펀드들은. 자, 그러니까 해외 펀드들은 여러분들 위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험 관리에 신경 쓰는 방법 보죠. 이 부분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첫 단추는 뭐예요? 펀드 선택이에요. 펀드 선택. 자, 우리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건데, 그쵸?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그쵸? 뭐 일본에 할 건지, 아니면 뭐 베트남에 할 건지, 그죠?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불안하면은, 그죠? 안전한 선진국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첫 단추부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줄여나갈 수도 있다. 펀드 선택이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우리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펀드의 우리 선진국, 뭐 중진국, 후진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해가지고 각 국가별 우리 위험 등급 아니면은 우리 발전 산업화 뭐 이런 랭킹들을 매긴 지수를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MSCI 지수. CI 지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 MS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 그죠? I는 인덱스. 지수를 표를 보게 되면 전체 세계를 우리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선 그룹핑합니다. 그룹핑. 그래서 최고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선진국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중간 정도 되는 거 우리 한국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요 지수를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들 활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환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환위험. 말 그대로 이제 환율과 관련된 위험이죠. 환율과 관련된 위험. 자, 그럼 환위험은 여러분들 환해지라는 걸 해야 돼요. 환해지. 환해지. 자, 뭐예요? 자, 내가 1달러에 1,000원 지금 투자할 때 1,000원 하던 것이 나중돼가지고 여러분들, 나중돼가지고, 1달러에, 예를 들어서, 뭐 900원, 뭐 700원, 이렇게 환율이 변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외국에 좀 투자를 하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1,000원 가지고 1달러짜리 투자해야 돼요. 1년 후에 이제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할 때 1달러가 그대로 회수됐다. 수익이 하나도 안 났다라고 가정하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700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달러는 손해가 하나도 없는데 환율이 변해가지고 난 손해를 본 거예요. 이해됐나요, 뭔지?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죠? 계약을. 자, 나 1달러에 나중에 1,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환해지다라는 겁니다. 자, 환해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100% 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100% 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 1달러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10년 후에 1달러 회수된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1달러 투자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회수할 때 0.5달러가 될지 아니면은 그죠? 10달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시죠, 뭔지? 그래서 완벽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달러 이에 환해지, 미국 달러화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 환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이 환해지, 우리 해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환해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달러랑 원화랑 해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일본이다라고 하면은 엔화죠. 그죠? 엔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해지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했으면은 내가 여기 투자했을 때 이게 해지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항상 전 세계의 통화의 기축통화는 달러화예요. 달러 대 원, 달러 대 엔 이런 식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달러 대 원 해지했으면 달러 대 엔 요것도 해지를 더 해야지만이 환해지가 되는 거예요. 환해지가 하나만 환해지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둘 간의 환율 변동도 있지만 얘네 간의 환율 변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율 관련된 환율 결정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달러가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인 거죠. 환율. 그러면은 우리하고 일본의 환율은 얼마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달러가 100엔이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봤을 때는 이렇대요. 우리나라는 이렇고 미국은 이렇대요. 미국 거는 뭐 여러 나라들이 다 이렇게 환율이 있겠죠.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랑 일본의 환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 달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크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즉 뭐예요? 100엔이 1,000원이구나. 즉 뭐예요? 1엔이 우리 돈 10원에 이런 환율 관계가 설정이 되는구나. 이해됐나요, 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직접 환율이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환율을 우리는 재정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이해 편의상 설명을 드린 거고요. 환해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해지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달러하고 원화 해지 말고도 엔화 해지하고도 연결을 해놔야지만이 진정한 환해지가 된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좀 과도한 환해지다라는 게 이제 교재에 나와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자, FX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맞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자, 외환 스왑이라고 하는데 자, 미리 이제 맞바꾸는 거죠. 근데 이 스왑 거래는 FX 스왑은 여러분들 3년 이하의 단기 환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 FX 스왑은 교환. 자, 나는 10년 후에 우리가 계약한 대로 교환하자. 이거 안 돼요. FX 스왑은 최고 길어야 3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FX 스왑으로 해가지고 환율 변동을 내가 미리 계약할 때 맞춘 환율로 우리 바꾸자. 1달러가 1,000원이었으니까
나중 3년이 지나도 1달러에 1,000원으로 교환하자라는 거래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런데 내가 투자 기간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10년 동안 투자하는 이런 펀드예요. 그러면 FX 스왑으로 했대요. 그럼 뭐예요? 3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또 갱신해야죠. 또 갱신해야죠. 또 갱신해야죠. 계속 갱신을 해야지만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FX 스왑을 통해서 장기 우리 펀드 기간에 대한 환해치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기본 교재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는 나와요. 문제. 그래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내용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완벽한 환해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달러가 자꾸 금액이 변하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미래 회수 금액이 미정이므로 과도한 환해치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오버해서 환해치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 금액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도 그래요. 자, 우리 기준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죠. 달러가 1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2달러, 1달러, 0.9달러 계속 우리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환해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환해치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가 문제인 거예요?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방법이 있겠네요. 어떤 방법이요? 원화로 투자하면 되겠죠. 원화로. 근데 여러분들 원화로 투자하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받을까요? 원화로? 외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세가지고 줬어요. 받을까요? 과연? 안 받습니다. 그죠? 안 받아요. 자, 받는 경우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너를 믿으니까 너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이럴 때는 받아요. 근데 너 나한테 살 거야? 이건 안 받아요. 그럼 뭐예요? 원화로 내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환해치 피하려고 원화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펀드를 그 해당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환해치를 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달러가 아니니까 환율 변동 위험은 없어요. 환율 변동 위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는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나는 투자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해당 그 외국인이 나한테 이자를 상환 안 할 위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뭔지? 나는 투자를 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쪽 외국이 현지 법인 또는 현지 사람들이 나한테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업 위험을 계속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담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자, 환위험 해지와 관련돼서 환해지를 통한다 또는 FX 스왑을 통한다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모두 완벽한 환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완벽한 환해지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FX 스왑을 통해서 장기 환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FX 스왑은 단기 환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기 환해치.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아닌 원화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환위험은 해방되지만 사업 위험은 뒤따른다라는 거. 자, 이렇게 환해치와 관련된 우리 외국 부동산 투자했을 때 환해치 관리 기법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솔직히. 그쵸? 근데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규 수업 그 내용들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 다음에는 문제풀이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정리 한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